네, 지금부터 치마 캡스톤 디자인 4주차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한 주도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물론 뭐 팀별로 대부분 다 개별 미팅을 진행을 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서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요거 이제 전체적인 발표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요거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쓰기가 좀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요번 주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선패 팀부터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고선배팀 발표를 맡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4주차 발표 진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발표 자료와 파트 담당은 장성현 씨이고 시간이 없으셔서 영상을 제작하지 못해 제가 자료를 받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하게 될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짧은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받은 매뉴 데이터에는 지역 정보, 시간 정보, 그리고 상태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순차적으로 쌓인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며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유리한 LSTM 알고리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순환신경망은 장기 의존성 문제를 갖고 있고 짧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데이터, 위와 같이 장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알고리즘이 롱숏텀 메모리 LSTM입니다. 이런 LSTM은 위와 같은 구조로 회전목마 같은 구조로 인해 오차가 사라지지 않고 직전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고려하여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오늘 발표할 부분은 가장 앞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전처리가 왜 해야 되는지 짧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의미 없는 값이나 오타가 발생되어서 데이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을 높이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이라여서 모델이 완성되어도 더 높은 예측률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처리를 해줘야 하며 저희는 회사에서 수집한 데이터에는 오타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빨간색 박스와 같이 데이터가 누락된 곳이 존재합니다. 오늘 발표는 누락된 곳을 전처리 과정을 빈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자르고 붙이는 데 유용한 라이브러리 판다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엑셀 파일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 주었고 이즈난 메소드를 사용하여서 누락된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펌프 오프 시간이 57개에 누락이 되어 있고 총 작동 시간이 4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펌프 오프 누락된 데이터에는 이즈널 메소드를 사용해서 널값인 곳을 찾고 바로 전에 작동한 온타임 데이터를 넣어주어 빈 곳을 넣어주었습니다. 런타임 데이터는 좀 장기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존재하여서 데이터를 유추할 수가 없어서 행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335,625개의 행과 6개의 열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다음 진행은
테스트, 밸리드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로 나누어서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제공해준 데이터의 공공 데이터 API를 받아서 좀 더 행을 추가하여서 데이터를 완성시키고 나서 다음엔 훈련, 테스트, 검증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잘 듣고 잘 봤는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바짝 긴장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처음부터 보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좀 고칠 부분이나 이런 피드백 받을 부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부터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실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들, 저희가 여러 번 뭐 얘기를 아마 진행을 하겠지만, 잠시만요. 제가 줌을 좀 키고 그러고 좀 해볼게요. 이거 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는 태그 아이디라고 하는 애들은, 태그 아이디라는 애들은 이 전체를 의미할 수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네들 중에 여기 태그 그룹 네임이라고 하는 애, 여기가 이제 M104라고 해서 지금 그 매놀이 누구냐, 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매놀 중에서도 뭐 어떤 파트다라고 하는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룹핑하기 위한 명칭을. 그래서 여기 보면 M104로 이렇게 쫙 통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판넬 같은 거가 있었다면 이 같은 매놀을 통해서 뭔가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판넬이어도 되고 이게 매놀이어도 되는데 어쨌건 여기에 있는 애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얘에 대해서는 요쪽에 있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다 오뚜기 센서 같은 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 오뚜기 센서들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 놓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전번에 봤듯이 로우, 하이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매놀은 이름이 뭐냐면 여기 어쩌고 저쩌고의 M104인 애고요. 그 중에 요 매놀에 있는 요 센서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뭐 여기 보면 뭐 요거대로 하면 DI 언더바 H, 요 놈의 이름이 H겠죠. 그러니까 센서가 있는데 이건 진짜 센서인데 이 센서에 대해서 이름을 하나 붙인 겁니다. 그걸 이름하여 태그 혹은 태그 아이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H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뭐 L이라는 애가 있고 LL 혹은 HH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이 동작을 한 건지 요 놈이 동작한 건지 요거를 구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이런 태그 이름들이 이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각 센서들마다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 얘는 요 H라는 애만 동작을 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 발생을 했는데 그 놈은 뭐 이쪽에 있는 어떤 놈인데 결국에는 요 태그 H, 이렇게 아이고 지금 제 마우스가 정상이 아니네.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요놈이 뭐냐면 요 태그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 마우스가 지금 제 프로세스가 좀 정상이 아닙니다. 막 100%씩 올라가서 그런 것 같은데 됐어요. 자,
처리가 됐고, 자, 요런 태그가 있는데, 이건 플레임이고, 결국 요 놈인데,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 요게 나오겠죠, 그죠? 요 두 개 명칭 합쳐서 나오는 게 요건데, 각각을 구분하는 놈은 요런 태그 아이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그 아이디로 아까 전에 있던 센서 4개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 중에 요거, 여기에 H에 해당되는 놈을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놈에 구동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구동시간을 뭐 2020년 03월 07일 00시 23분 00초라고 읽은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여기 봤더니 자, 똑같은데 여기 뭐예요? 2322라고 읽었더니 얘가 이쪽에 있는 애가 반응을 해서 이 센서가 켜진 시간 있죠. 센서가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요 놈의 물이 닿아서 그 센서가 동작하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그 놈이 꺼지는 시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터가 막 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 놈의 시간이 여기 초 단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2초. 그러니까 런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구조를 이해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뭔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라는 의미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가 각각 뭔지를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시작돼서 이때까지 요만큼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08이고 30이라는 게 22초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번 보지만 2020년 3월 17일에 맞나요? 그죠? 3월 17일에 06시 20분 25초라는 의미예요. 06시 20분 14초. 그래서 이들 사이의 갭이 11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1초 동안 저 센서가 동작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표시하는 그런 애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시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값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맨홀이 있으면 맨홀에 물이 이렇게 찼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요 기간이 되면 여기에 있던 뭐 특정한 위치에 있던 센서들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애가 동작하고 이런 애가 동작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만큼 동작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아마 계절별로 여기에 이렇게 사용되는 오수가 많으면 얘가 빨리빨리 차오를 거고 그래서 동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예 아래쪽에서 놀 수도 있죠. 그죠? 가물고 사람들이 물도 잘 안 쓰고 뭐 이런 시간이다. 그럼 나올 오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차오르고 내려가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데이터들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죠? 시간에 따라서 뭔가 이제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보는 경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NN이라고 하는 뭐 CNN, RNN 이래서 그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죠? 사실은 딥러닝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모델인데 얘는 다음 값들 그 이전에 있던 값이 이전에 있던 값이 들어와서 이쪽에 다음 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좋은 애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여기 뭔지 잘 모르죠, 그죠? 이게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 시계열 중에 그 특히 이런 RNN 데이터 이렇게 막 흘러가는 데이터들 중에 요게 LSTM이라고 하는 모델이
모델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기에 좋은 모델입니다. 꼭 이게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지금 학생들이 별 경험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저 LSTM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게 제일 간단하고 제일 오래된 모델이고 보통 시계열에서 그러니까 뭐 오늘의 온도가 어땠는데 뭐 내일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 중에 뭐의 온도의 변화, 뭐 겨울 중에 온도의 변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계절에 따른 그 오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로 쳐도 이제 물 많이 쓰는 시간과 물 안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델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이나 이런 거 막 배우시면 이런 것들 하잖아요. 왜 쓰는지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그냥 씁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인 문제에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모델이 맞지 않으면 이런 류의 모델로 이제 모델만 갈아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복잡한 얘기들이 딱 있는데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케라스나 이런 애들을 쓰면 몇 줄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그냥 RNN 이렇게 적거나 LSTM 이렇게 적으면 그냥 다 해줍니다. 지가 알아서. 그리고 이제 뭐 셀 개수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만 적어주면 되거든요. 이게 뭐 막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거를 그냥 이름 하나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LSTM 이렇게 이름 하나만 적으면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뭐 나는 RNN으로 그냥 바꿀 거야. 그러면 LSTM으로 적은 애를 RNN으로 바꿔만 주면 모델이 샥 바뀝니다. 뭐 기타 등등 뭐 앙상블 뭐 이런 거 막 바꿔 넣으면 돼요. 그냥 나중에. 그래서 결과가 더 좋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진행하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가 모델링 들어갈 거니까 그때 그런 얘기들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듯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만약에 수치가 막 되게 이상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뭔가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딥러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다루려면 이걸 그냥 통짜리로 뭔가 다 하면 이게 이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쪼갭니다. 일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이만큼은 뭐라냐면 학습을 하는 데 써요. 그거를 트레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일부를 학습을 시키는 데 쓸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는 뭐 어떤 류로 얼마만큼 움직였다. 근데 뭐 나중에 데이터가 더 들어오면 이때 강수량은 어땠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킵니다.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래.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이래. 뭐 이런 것들을 뭘 해요?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들 중에 일부를 뭐 하는 용도로 쓰냐면 이제 검증하는 용도로 써요. 이게 정말 잘 됐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트레인 데이터가 잘 됐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그걸 밸리데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트 데이터로 쓰고요. 아니, 사실은 밸리데이트 안 하고 그냥 이만큼을 테스팅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고 이랬을 때 정말 그런 결과가 잘 나왔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던 이만큼의 데이터로 한 그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테스트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가 좋을까?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한 시간, 공부 시간, 그리고 성적. 이런 거죠. 그랬더니 공부 시간 1시간 했더니 성적이 50점이야. 공부를 2시간 했더니 성적이 80점이었어. 공부를 3시간 했더니 85점이 됐어. 그 다음에 공부를 예를 들어서 8시간을 했더니 성적이 99점이 됐어. 이런 식의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죠. 1일 때 50점이고 2일 때 80점이고 3일 때 85점이고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8일 때 얘가 90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얘에 대한 이런 좀 이상하겠지만 어쨌건 이런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을 그어서 이런 선, 이런 선, 어쨌건 다양한 모양의 선을 이렇게 그려서 뭐라고 싶냐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내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되게 많으면 이게 요렇게 4개밖에 없는 애를 테스트하면 결과가 좀 나쁠 건데 어쨌건 굉장히 많은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별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는 어때요? 얘 이럴 땐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라고 하는 룰을 만드는 용어로 쓰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뭐래요? 이거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아래쪽에 4시간을 했더니 여기는 90점이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0점? 어쨌건 4시간을 했더니 90점이야. 5시간을 했더니 95점이야. 이런 식의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만큼은 뚝 잘라서 뭘 할 거냐면 내가 만든 요 위에 있는 애를 통해서 만든 이런 모델에다가 정말 4시간을 넣어보는 거죠. 4시간을 넣었을 때 얘가 얼마요? 9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빵 찍었단 말이에요. 90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모델과 얘가 유사할 거라는 거예요. 유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맞거나.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린 이 라인에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처럼 4시간 했을 때 90과 가까운 곳에 나오는지를 뭘 할 수 있어요? 테스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해서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예를 들면 5시간 했을 땐 95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5시간 했을 땐 95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없지만 이렇게 만들고 나면 여기에는 없지만 내가 3시간 반을 했단 말이에요. 3시간 반. 예를 들면 3시간 하면 85점이라는 걸 아는데 3시간은 85를 아는데 내가 3시간 반은 어때요?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얘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87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예측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딥러닝 수업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모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케일,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애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지 않은데 어떤 값은 굉장히 작고요. 어떤 값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를 뭔가 처리하려면 뭔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를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0이고 1000이었다면 그러니까 최대값이 1000이었다. 그럼 이 사이에 되게 많잖아요. 900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한 100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뭔가 처리할 때 되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스케일을 쫙 줄이는 거예요. 민맥스를 이 최대 1000이었던 애를 혹은 100이었던 만이었던 애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 작은 값은 0이고 최대 큰 값은 1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거에 맞춰서 이제 바꾸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바꾸니까 여기가 0에서 900 사이의 간격이 되는 게 아니라 0에서 0.9 사이의 간격 뭐 이런 식으로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건 얘하고 얘 사이의 그 차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900이고 얘는 100이었으면 얘가 만약 0.1이었다면 이들 사이에 0. 얼마요? 뭐 7, 8만큼의 이런 간격과 100과 900 사이에 그 800이라고 하는 그 갭 사이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주면 어때요?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뭐 이런 차이들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 조절을 이제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그게 필요할지 안 할지는 이제 다시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만드는데 어쨌건 그 정보를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아마도 케라스를 쓸 것 같은데 케라스에다가 이제 모델을 쌓아주면 되죠. 이걸 몇 층으로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결과들이 좀 달라질 건데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전처리라고 하는 애를 하는데 요거 저희가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빨리 넘길게요. 자, 여기 봤더니 요렇게 데이터가 빈 부분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 결측치라고 해요. 결측치.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런 앞쪽에 있는 데이터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값이 찍히겠죠. 이게 0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엄청 큰 값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라냐면 저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가 빌 수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여기가 비면 아까 전에 했듯이 여기서 여기만큼을 날려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널이냐 이걸 찾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게 널이면 뭐 하면 되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죠. 지금 보면 보일 건데 여기에 있는 놈하고요. 여기에 있는 놈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쟤하고 쟤 사이가 뭐 10만큼 차이가 나면 여기 10초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이만큼이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로인 상태가 켜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나중에 좀 더 저희가 파악해야 되겠지만 로인 상태로 모터가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이인 상태에서 모터가 돌고 있었다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날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가 다른데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확 튀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어쨌건 뭐 이거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RU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이건 뭔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어쨌건 태그 명칭에 대해서 태그 명칭이 이제 요런 애들이 아까 우리 보던 거랑 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애들 중에 하나는 이 하이가 쳐졌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모터가 2개씩 돌고 물이 진짜 계속 들어오면 이제 매널이 넘치는 상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확인도 하고 저럴 때 알람도 주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를 더하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아까 이승환이 얘기한 것처럼 날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판다스를 가지고 뭐 해보는 건 잘한 거고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넘파이 하면 판다스를 쓰는데 판다스가 좋습니다. 근데 판다스는 우리 프로그램을 치면 엑셀 같은 애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누락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각 컬럼별로 누락 데이터를 보는데 뭐 이런 태그 아이디가 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태그 아이디가 비는 애들은 무조건 버리면 돼요.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빌린 없고 온타임이 살아있고 런타임이 볍다는 거는, 만약에 오프타임이 살아있으면 온이 살아있고 오프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런타임을 만들 수 있고요. 온타임이 있고 런타임이 살아있으면 오프타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50개 중에 대부분은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건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이제 느낌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값들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여기서 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드롭 해버리는 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뭐래요? 그 값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게 했네요. 여기 보니까. 저는 그 날려버린다 그러길래 그냥 다 날려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온타임하고 런타임하고 더해서 오프타임을 만들어내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 되고요. 그러고도 없으면 이렇게 날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약간 얘기를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여기 잘 찾았네요. 런타임이 너린 데이터들은 오프 타임이 런타임이 너린 경우는 데이터들의 특징이 오프 타임이 다 너리었던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날리는 게 맞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처리했네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처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다스 써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써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이 데이터 이용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RU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것도 다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팀의 발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시간이, 제가 너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비즈니스 팀 안녕하십니까. 볼게요. 뉴 비즈니스 모델링 발표를 맡게 된 김기혁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RS485 모드버스에 대해 조사하고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RS48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485 모드버스란 전송 라인에 RS485를 사용하기에 그렇게 불립니다. RS485 모드버스 네트워크에는 각각 1에서 127까지 고유한 주소를 가진 하나의 마스터와 127개의 슬레이브가 있습니다. RS485는 클럭이 필요 없는 비동기식 직렬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차동 신호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이진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차동 신호 방법은 양극 및 음극 5V를 사용하여 차동 전압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2개의 선을 사용할 시 하프 듀플렉스 통신을 제공하며 4개의 선을 사용할 시 풀 듀플렉스 통신을 제공합니다. RS485는 최대 30Mbps의 더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며 최대 1200m까지 데이터 전송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동 신호 방식은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RS485 모드버스의 핀아웃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고 VCC는 5V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를 슬레이브로 사용하는 RS485 모드버스 시리얼 통신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심플리 모드버스 마스터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하고 RS485를 전송선으로 사용하여 2개의 LED와 서브모터를 제어합니다. 이 LED와 서브모터는 슬레이브 아두이노와 연결되며 마스터 모드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값을 전송하여 제어됩니다. RS485를 사용하므로 먼저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 나노 간의 RS485 직렬 통신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S485는 직렬 통신을 위해 다른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버스 연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에는 아두이노 우노와 아두이노용 RS485 쉴드,
PC 연결을 위한 RS485 USB 어댑터가 있고 추가 옵션으로 브레드보드, 버튼, 빨간 LED, 200오hm 저항기, 10kΩ 저항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선입니다. HAT의 A 단자와 B 단자만 모드버스 시스템의 A 및 B 라인에 연결해야 합니다. 장거리의 경우 A와 B에 대해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진은 아두이노에 스위치를 연결한 사진입니다. RS485 쉴드에는 DIP 스위치 뱅크가 제공됩니다. 위와 같이 모드버스에 DIP 스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퍼 설정입니다. 쉴드에는 3개의 점퍼 영역이 있습니다. 전원 공급 전압의 점퍼 1을 5V 위치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 그림과 같이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통신 포트에 점퍼를 설정합니다. 이 경우 포트 0과 1의 내부 UART가 쉴드에 RS485 인터페이스에 연결됩니다. 자동 RxTX 스위칭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아두이노와 다르게 그다지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본체와 RS422, RS485 시리얼 HAT만 있으면 됩니다. 배선은 아두이노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진은 라즈베리 파이에 스위치를 설정한 사진입니다. 이 또한 아두이노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꺼버렸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뉴 비즈니스 모델링 발표를 맡게 된 네. 저기 이번에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RS485라고 하는 그 모드버스 그 얘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RS485라고 하는 형식으로 요런 형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냥 시리얼 통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어제 회사 갔다 오면서 이제 좀 얘기가 진행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발표는 뭐 잘 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맞긴 한데 저희가 지금 RS485나 이런 것들을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RTU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랜선으로 된 애 있죠.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좀 동작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즈베리랑 아두이노랑도 같이 연결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연결 방법도 좀 알아두면 좋은 상태죠. 좋은 상태고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조사되어야 될 게 이 장비 자체랑 연결하는 그 방식도 방식인데 그 모드버스 프로토콜 자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되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금 잠시만 어제 저희가 그 회사 갔다 오면서 얘기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원래는 카톡을 꺼놨는데 어제 카톡에 받은 메시지 가지고 아마 지금 다 같이 요 정보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요거 한 번만 같이 저희가 한 번만 볼게요. 잠시만요. 요것만 좀 잘라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자가 좀 깨지는데 그냥 보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모드버스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있고 요 다른 쪽에서는 이제 서버가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담겠죠. 메시지를 담아서 메시지에다가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정할 겁니다. 그 모드버스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요게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모드버스에서 앞에서부터 몇 비트까지 혹은 몇 바이트는 어떻게 데이터를 심고 시작과 끝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읽는 건지 쓰는 건지, 그러니까 리드인지 라이트인지 뭐 이런 정보를 여기에 이 중에 어떻게 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요게 해당되는 거죠, 그죠? 모드버스 RTU의 데이터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이나 뭐 이런 식의 통신, 랜이나 아니면 뭐 와이파이 상의 이런 통신을 할 거다 보니까 어제 얘기할 때는 요 RTU 관련된 부분만 진행을 하면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RTU 관련된 부분을 이제 하면 되겠는데, 어쨌건 얘가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실어서 뭘 줘라고 보내면,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마 이렇게 라즈베리가 여기 이렇게 있겠죠. 라즈베리 위에다가 서버를 하나 띄울 겁니다. 입출력을 관리하는 서버라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IO 서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라즈베리 위에다가 이제 하나 띄워 놓을 겁니다. 얘가 이렇게 정보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에 있는 나의 이런 장치들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뭐 여기 이용해서 뭐 불도 켜고 모터도 돌리고 뭐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저희가 하기로 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IO 서버라고 해서 우리 라즈베리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서버를 하나 구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이 얘는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이해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를 이렇게 갖다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IO 서버라는 거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이런 데이터 규칙을 정의하고 이제 볼 거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거랑 관련된 문서를 이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규칙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구동하기 위해서 이쪽에 클라이언트도 원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어떻게 해가지고 버튼을 딱 누르면 스위치 온 뭐 이런 식의 버튼을 누르면 얘가 샥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날라온 메시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돌릴 수 있도록 해서 스위치를 뭐 돌리거나 뭐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뭘 해야 되냐, 모드버스 홈페이지에 가면 클라이언트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요 놈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희는 요 부분을, 요 클라이언트를 저희 입맛에 맞게 사실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작성은 하지 않고요. 요거를 지금 회사에서 뷰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되는 곳이랑 이걸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걔가 여기에서 뷰콘에서 우리 아까 본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장치 있죠. 요 장치 A라는 장치를 A라는 태그로 해서 여기 장치에다 A라는 태그에다가 신호를 내리는 겁니다. 신호를 딱 내리면 얘가 샥 날아가서 여기서 해석이 돼서 여기에 있는 장치를 움직이게 하거나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뿌려주거나 뭐 이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저희가 어쨌건 기본적으로 우리 통신이 잘 되는지, 읽고 쓰고가 되는지, 내가 내린 신호가 가는지, 이쪽 보낸 신호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화면 어디 갔죠? 잠시만요. 네, 화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있네. 다행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고 여기 보듯이 기업 연계 테스트라는 건 이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이 툴을 이용해서 이제 얘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프로토콜 이해를 하고요. 요걸로 어떻게 통신하는지,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게 규칙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제일 간단하게 채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샵 이렇게 넣고 뭐 홍길동 이렇게 넣고 뭐 여기다 ABC 이렇게 하면 내가 ABC라는 애한테, 아니 홍이라는 애한테 ABC라는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최 이렇게 하면 최 씨한테 정보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읽은 첫 번째가 뭐 사람 이름이다 이런 식의 규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샵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바이트 배열에서도 뭐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런 것들을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규칙을 정하고 거기다 어떻게 실어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프로토콜이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한번 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개념은 이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지금 뭐 조사랑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되고 있으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게 뭐 하드웨어 자체를 뭐 다뤄보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라즈베리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을 한번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방향이 좀 잡혔으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고 한번 프로토콜 보라고 그렇게 한 건데 아예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이제 연결하는 그걸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으니까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타겟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저랑 간단하게 미팅 좀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팀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그 RPA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PA 팀인 20164507 이형훈입니다. 이제 목차에는 3주차 진행사항, 시연 영상 힘든 점, 전체적인 코드 4주차 목표가 있습니다. 3주차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서는 UiPath를 이용해 중고차 가격 및 중고차 정보를 엑셀에다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는 중고차 정보 추출 및 엑셀의 데이터 값 삽입 차트가 있고 엑셀에 삽입된 데이터를 이용해 그래프를 생성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정보 차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오픈 브라우저로 중고차 사이트를 검색해주고 그 사이트에서 중고차 정보를 getText로 중고차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그 추출한 정보 값을 addDataRow를 이용해 엑셀에 값을 넣어주는 이용해 엑셀에 값을 삽입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중고차 정보의 빌드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해 차량 이름 등 스트링 값으로 변수를 생성해주고 add 데이터 값에 getText로 얻은 변수 값을 삽입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거리 값에 replace를 사용해 킬로미터를 삭제 및 공백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엑셀 파일 조정 차트입니다.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퍼를 이용해 엑셀 파일을 열어주고 셀렉터 랭을 이용해 시트 범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입 인트로 단축키를 설정해 차트를 구현했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제 조사하던 사이트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인 사이트를 하니까 IP가 차단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를 변경하고 다시 할라 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SK 브로드밴드라서 이제 SK 브로드밴드는 고정 IP라서 IP가 변경이 따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핫스팟을 켜 노트북으로 진행을 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계속해서 이제 뭐 셀렉터가 안 잡히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하던 도중 F3을 이용해 부분만 지정하니까 잘 잡히는 현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코드입니다. 이제 4주차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4주차 목표에는 이제 계획 및 목표라고 해서 이제 RPA 자료 조사 후 이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이영훈 친구가 요 프로젝트에 지금 혼자 다른 팀들은 다 5명이 준비하는데 여기는 이제 혼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어쨌건 뭐 이것저것 잘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보여준 내용들 잠깐 보면 잘 안 넘어가네. 자, 어쨌건 내용들을 보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보면 이게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자동화가 좀 제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검색어를 넣어서 내가 검색한 애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진행됐던 거의 과정은 그러니까 여기 영상에 보듯이 딱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들만 내가 관심이 있는 항목이다. 그래서 뭐 매주 이게 보고 싶다. 그래서 매주 보고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는 뭐 괜찮은 상황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나는 뭐 그냥 특정 차 가격이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하면 사실 이게 일일이 다 찍어 놓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동화의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된다면 그냥 사실은 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엑셀에다 만들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차트를 그려봤어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RPA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파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굉장히 반복이 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매일 아침 뭐 10명한테 메일을 보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늘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게시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 있죠.
일단 매일 아침에 내가 컴퓨터를 딱 키면 혹은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전날의 코로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 싶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맞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막 다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자동화를 할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어렵고 복잡한 시간을 해가지고 요만큼의 정보를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보를 긁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타겟을 조금 더 일반적인 거 아니면 아주 특수한 거, 이게 진짜 생활에서 쓸만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다 땡겨온다든지 그럼 또 몰라도, 이거는 잘하긴 했는데 사실은 잘하긴 했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부족한 거죠. 아니면 오히려 내가 특정 검색어를 넣으면, 특정 검색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아반떼를 찾고 싶다, 아니면 연식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넣는다든지 해서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뭐, 아니면 검색된 결과하고 유사한 애들을 쫙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쫙 리스팅을 해준다. 그런 건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 약간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를 할 대상에 대해서 좀 잘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면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되게 지금 코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생은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조금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테이블로 땡겨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 땡겨오고 아마 그런 게 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TD 데이터를 지금 땡겨오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렇게 뭐 영역이 잘 안 잡히거나 그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이게 풀의 특징도 있고요. 이게 분명히 좀 한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직접 자동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툴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옵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글링이나 이런 거 잘 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저랑도 다시 한 번씩 얘기하면서 어떤 거를 해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의미 있는, 그죠? 의미 있는 처리를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요즘엔 특히 아까 전에 보면 앞쪽 팀들도 보면 데이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RPA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던 전처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는 그 미리미리 하는 그런 처리들을 RPA를 이용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버튼만 누르면 얘가 쫙 수집해서 데이터를 딱 만들어 뚝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한번 준비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건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더 얘기해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저희가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번 주는 요 정도로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유지하든지, 여러분이 좋다 그러면 하고, 아니면은 팀별로 그냥 제가 줌이나 이런 걸로 미팅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캡스톤 진행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2중 3중으로 이제 시간을 쓸 수도 있어서 좀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팀별로 의견 주시면 제가 그 의견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서 코로나 시대에 지치지 말고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잘 정리해서 잘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쨌건 다시 다음 한 주도 열심히 살아서 5주차 자료 만들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